이게 사실 저 옛날에 미디블 토탈워 2 할 때 실제로 여러분 미디블 토탈워 2 하면은 콘스탄티노플 주변에 실크 자원들이 있어요. 비단 자원들이 있어요. 거기 상인들 보내면 돈을 꽤 많이 벌거든요. 미디블 토탈워 2에서는 꽤 그게 나름 고증이 돼가지고 반영이 됐던 거더라고요. 맞아요. 모레아. 박주환님 아시는군요. 모레아가 직접 언급이 돼요. 연구를 볼 때마다. 모레아, 테살로니카, 콘스탄티노플 이곳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레아랑 테살로니카랑 콘스탄티노플은 진짜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제국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못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그 급으로 제일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땅, 농업으로 뭐 인두세 같은 거 거두는 데는 다 그렇다고 쳐도 어차피 세금도 못 거둬요. 그런 데는. 귀족들이랑 관료들 떼줘야 돼가지고. 근데 비단 공장은 황제 지경으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제국이 답이 없어요. 진짜로. 자, 오늘의 제목은 이탈리아 상인들은 모두 간첩이다. 이 유스탈린 대제님이십니다. 유스탈린 대제.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거의 이병철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이병철 플러스 박정희거든요, 진짜. 거의 이 급이에요. 왜 이병철이냐면 처음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비단 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때는 별로 성과가 안 나왔대요. 근데 유스티누스 2세로 갔을 때, 다시 말해 후대 황제로 갔을 때 그때부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투자한 1대 때는 돈이 없었는데 그 후계자 때부터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번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실제로 연구들 보면 여러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관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비잔티움 제국은 뭐 때문에 망했다? 산업기술 유출로 망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로 비단 때문에. 과연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 사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로 2세랑 라이벌리 형성했던 게요. 유스티니아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반이 공과 과가 아주 명확한 양반 같아요. 비잔틴 독재정을 만들었고 로마를 타락시켰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와 동시에 이병철 메타랑 박정희 메타가 있어가지고 주 참고 자료는 이건데요. 다른 거 논문 참고한 것도 한 6개가 있고요. 진짜 많이 참고했거든요. 다른 칼럼 같은 것도 한 3개 참고했어요. 그 이미지 참고한 것도 제가 올릴게요. 진짜로. 재밌는 게 많아요. 문어자리님. 어차피 같은 로마의 후예인데 훔쳐와도 좋게 생각해야 맞나요, 여러분? 이탈리아 놈들이 야, 너네다 우리나 로마의 후예잖아. 그 비단 산업 좀 우리한테 빌려줘. 하면서 탁 하고 그냥 가져가면은 그 이해해야 됩니까? 자, 여기 거의 맨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논문에서 진짜 가져온 거예요. 꽤 권위 있는 논문이에요, 이거. 쭉 이거 읽어보시고 멈춰서 제가 그냥 뇌피셜로 번역한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마치 미국인들이 미국의 산업자원을 통해 그러한 것처럼 바실레우스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비단 독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익과 자긍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이 테슬라, 애플, 그리고 GTA5 이런 걸로 자긍심을 가지는 것처럼 얘네도 그랬다. 이 실크 산업이 당시 독점이었거든요. 국영 사업이에요, 이게. 거의 담배 사업처럼. 이러한 비단 독점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제국의 경제적 기반이자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었어요. 맞아요, 오케바리님. 제국의 체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진짜로. 그냥 국제 무역에서 기술 장벽을 만들어서 그냥 패권을 유지하자는 그게 되는 거예요. 때려잡자 이탈리아 간첩. 당시 국고 구성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인두세, 토지세, 무역관세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거의 한 90에서 한 80%라고 하는데, 근데 국영 사업 중에서도 비단 사업이 전체 국고 수입의 5에서 8%였대요. 여러분, 그 비잔티움 제국의 공무원 체계랑 조세 체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항상 미스테리가 뭐냐, 인두세, 토지세, 무역관세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건데, 이게 조세가 아주 비쌌잖아요. 그 하층민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착취했으면 나라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자, 착취를 많이 하는데 왜 나라에 돈이 없냐? 예전부터 말한 비잔틴적 행정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논문에서도 이거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랑 겹쳐가지고 망했다고? 그럼 비잔틴적 행정이 뭐가 문제냐? 이게 사실 동로마 제국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으로 쓴 건데, 뭐냐면은 이쪽에 만약에 조세를 해야 된다고 해봐요. 이쪽에 귀족이랑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얘네들을 제국의 편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얘네들한테 좀 이권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세를 거의 반 정도로는 비잔틴적 독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착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조세를 0.1%만 올려도 이쪽에서는 갑자기 10%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0.1%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귀족한테 한번 떼주고 공무원한테 한번 떼주고 누구한테 떼주고 하면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체제 때문에 이게 조세가 효율이 꽤 떨어지거든요. 이게 세금은 많은데 결국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관료들한테 귀족들한테 다 떼줘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런 거 세금을 올리거나 뭐 신설해봤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산업이 훨씬 중요했어요. 이거는 국영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황제가 직접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귀족이나 관료한테 떼어줄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버는 게 다 황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국고 수입의 5에서 8%였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단 사업이 그 제국 국고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건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단 산업이 엄청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것 때문이다. 이거는 황제가 직접 거둘 수 있는 거라 중간에 떼어먹힐 우려가 없다. 그리고 다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비단을 팔면.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거나 뭐 할 때 엄청 중요했겠죠. 자, 비단 산업이 왜 중요했냐? 자, 황제가 이걸 직접 운영해요. 중간 관료들을 거치지 않고 황제가 직접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수취하고 장사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개인 기업이잖아요?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이니까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족이라든지 심지어 성직자가 뭐라고 뭐 불만을 가질 일이 없죠. 왜 불만을 가지겠어요? 그쵸? 아, 신하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단이 엄청 중요했구나.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꽤 있어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국영공방으로 제가 요거를 발음은 못하겠는데 이런 게 있었대요. 그 쥐나이 체험인가? 아무튼 기나이 체험인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또 엄청 수완이 좋았던 게 요거를 브랜드화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이 최고급이다. 이건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걸 잘했거든요. 이따가 말할 거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요거를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팔면은 다 돈이야. 박주왕님, 그 황제 개인의 재산이라면 집권 가문이 바뀔 때마다 재산 리셋인 건가요? 그렇게 그 황제 국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국고는 그대로 있는데 황제 개인만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요? 황제들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쳐가고. 자, 경제적 가치. 이때 이탈리아인들에게 12세기경부터 비단 무역 무관세 혜택을 준 것만으로 이탈리아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대요. 무관세로 무역을 하게 해주는 것만은 해도. 그러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본 그 칼럼 중에 하나. 요거였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본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병렬해 놓을 걸. 뇌피셜로 번역한 건데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경제 부흥은 간신히 이루어졌다. 자, 이병철이 반도체 투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정말 느낌이. 정말 간신히 된 거거든요. 비단 산업이 시작된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서기 646년 제국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인도와 그보다 더 동쪽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한 618년에서 629년 사이에 폐쇄되었고 아무르 이븐 알 아스가 이끄는 아랍 부족 아크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 상실은 비잔틴 제국에 군사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이집트는 항상 로마 제국 예산의 약 40%를 담당했고 훨씬 작았던 비잔틴 제국의 수입에도 훨씬 더 큰 부분을 기여했을 것이다. 이집트를 잃음으로써 국가에 큰 구멍이 생겨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저도 생각을 한 게, 서로마 제국 할 때도, 비잔틴 얘네 이집트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지? 서로마도 비비되다가 굴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걸 버티게 해준 게 비단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언급되는 게 이겁니다. 누에를 중심으로 구축된 새로운 경제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대체했다. 누에 산업은 비잔틴 제국의 매우 귀중한 재산이 되었고, 1204년 라틴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비단 공장들이 마침내 점령당할 때까지 수세기 동안 왕실 금고를 채워주었다. 이 글에선 심지어 이집트의 국고와 비단 산업이 거의 비견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나무님 그렇습니까?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산업보안 관련한 얘기거든요. 산업경쟁과 기술장벽 이런 건데. 아무튼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비단 산업 세수입 기록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유추만 합니다. 자, 기록이 없어요.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세수입은요, 비잔틴적 행정에 입각해서 토지세, 인두세 등은 비교적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비단 산업 세수입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왜냐면은 국영, 독점, 비밀 사업이었으니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황제가 직접 운영하잖아요. 황제 폐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꼼꼼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직접 하는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전체 세수입의 5에서 8% 정도를 차지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주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극비라서 기록을 굳이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벽을 뚫는 포시님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많아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 산업 구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보면서 종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최고급 비단 생산이랑 저급 비단 생산이 있어요. 다 국가가 통제합니다. 자, 최고급 비단 생산은 어떻게 되냐? 원단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코린트, 테베, 테살로니카, 레바논, 시리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원단을 생산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쭉 가져와가지고 국영 공방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영 공방에서 생산한 거를 국영 전매청에서 수출하고 전담 재무소에서 관세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달려든 관직이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혹시 역사 서포터님 요거 관련한 자료 아시면은 좀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 교황에게 비단 선물하는 것도 나와요. 이거 말고도 기록이 진짜 많거든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게 원단 생산에서 그 직물 생산에서 수출과 관세 매기는 것까지 다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이때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노동귀족이란 말도 나온대요. 노동귀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레이브 아리스토크라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비단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준귀족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준귀족 취급을 받았대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장인으로서의 지위도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저급 비단은 어떻게 생산하냐면 각지의 대도시의 지방 공방에서 생산을 하고, 이 지방 공방도 제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민간 기드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를 전담해요. 하지만 민간 기드가 수출하는 것도 제국에서 엄격하게 품질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저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잘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하는 거도 좀 있는 것도 있대요. 아, 맞아요. 그 염료 있습니다. 그쵸? 그 염료 그 티리얼 퍼플 만드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옆에서 말했는데 이 티리얼 퍼플이랑 이 비잔틴 이 비단이랑 결합해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는 게 있어요. 아, 역사 서포터님 요거 잘 아시는 분인가 보군요. 그래서 외교적 가치 얘기도 있는데 이런 관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관직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아, 주디스 헬린 교수의 책에서도 책도 좀 제가 펼쳐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자료를 못 봐가지고. 자, 이 관직의 역할로 비단의 외교적 가치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위상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이 관직이 제국의 거의 2, 3인자급의 고위 관직이래요. 재무를 담당하는 관직인데 이 관직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 중에 하나가 외교적인 선물로 가져다 줄 비단을 고르는 일이었대요. 외교적 선물로 비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떤 비단을 가져다 줄지 고르는 일이었대요. 수석재무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한 의무가 당시 2, 3인자급의 고위관직이 있었다는 거는 당시 비잔팀 제국의 비단이 말 그대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당시 비잔티움 제국이 생산한 비단의 가치가 상당히 위대했던 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이 외교적으로 선물한 비단은 서유럽의 여러 권력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야만족 뭐 수장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실제로 그걸 쥐어주고 돌려보낸 것도 있거든요. 그 심지어 서유럽의 여러 제후들, 고위 성직자들까지 비잔티움 제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난리 피운 게 이 비단 때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실레이 가문이 그 외국 교회와 국가에 우호적인 선물이나 조공으로 보낸 귀중한 직무를 직조했는데 당시에도 체면을 세우기 위한 외교적 표현으로 선물이라고 불렀다. 행정부가 이런 종류의 작업을 민간 산업에 맡기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했다. 역사 서포터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 자료 같은 게 좀 수집이 되면은 아주 편하죠. 아까 참고하신 그 교수님이 그 비잔티움 앤 모던 그리크 논문집에 비단 관련 논문을 넣으신 것으로 알아서 제가 전권을 보유 중이라 찾게 되면 유튜브에 댓글 달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사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단 관련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마누엘 1세가 비잔티움의 비단을 티베깅용으로 썼습니다. 티베깅용으로. 이 세르비아랑 헝가리를 물리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침략을 받은 거죠. 이렇게 받았는데 얘네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물리친 다음에 티베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얘네들 포로들 있잖아요. 다 끌고 와가지고 비잔티움의 비단들을 보여주면서 에헤 니네 너희들 이런 거 없지? 너희들 이런 거 못 만들지? 이걸 시전하면서 티베깅을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비단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웠으면 이렇게 티베깅까지 할까요?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을 보여주는 게 티베깅용입니다.
누구들 이런 거 못 만들지? 없지 이런 거. 이걸 실현한 거예요. 아,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좋군요. 아, 저도 좋게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단의 고급화 블렌딩 전략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티리얼 퍼플 염료를 결국 섞은 건데 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보라색으로 뭔가 만든 그런 비단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 고대부터 티리얼 퍼플, 원래 티리얼이 티레잖아요. 티레 지역에서 생산하던 건데 뭐 테베 지역에서도 아주 잘 그렇게 잘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코린트랑 이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산업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국한테 먹힐 때도 로마가 여기 때려 부십니다. 그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맞아요. 달팽이를 조져서 만든 염료죠. 아주 비싸요. 아주 비싼 걸로 유명한데 고대부터 티리얼 퍼플 염료를 생산해온 테베 지역의 산업 기반과 맞물려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비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잘 이쁘게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색칠하는 것도 최고급의 염료인 티리언 퍼플, 티리얼인지 알았는데요. 티리언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엄청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고, 이게 고대부터 원로원 의원의 토가, 황제 토가를 장식하는 최고급 원로로 유명한데,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원로원 의원들이 다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티리언 퍼플이고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비잔티움 제국의 품질 좋은 비단이랑 섞어가지고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 브랜딩 전략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외교 선물용으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녀요. 의도적으로 고귀한 계층에게만 이걸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위관직을 수행하는 재무관도 요거를 선물용으로 뿌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급 비단을 어떤 걸 좀 적당히 줄까 이런 걸 조율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 좋았던 거고, 오직 황제, 귀족, 제후, 고위 성직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 고위 계층에게만 선물해주면서. 진짜로요. 진미치 아니고 진미세님. 진짜 롤렉스 진품 수준의 그런 브랜딩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저급 비단 생산이랑 최고급 비단 생산을 괜히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 전략이에요. 브랜딩화를 하는 거죠. 진짜 진퉁으로 진짜 최고급인 거는 진짜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성로마제국 황제라든지 제후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비잔틴 비단에 대한 고급스러운 권력적 호화스러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걸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짭도 못 만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잘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트교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성유물을 감싸는데도 비잔틴 비단을 쓰고, 그리고 추기경들 옷 만드는데도 이런 걸 쓰고 했다는 거는 카톨릭 세계에서도 먹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서유럽 교회에서 성유물이나 성서를 감싸는 것으로 비잔티움 제국산 최고급 비단만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브랜딩이 먹힌 거고. 유스탈린 이후 정교하게, 이거 유스티니아누스예요. 정교하게 정립된 비잔팀 예술 양식이 비단 산업에 융합되어서 지극히 신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도 중립적이지만 범크리스토교적인 취향까지 저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아, 그쵸. 역사 서포터님. 이 색깔이 나중에 황실 규정을 아예 의미하게 되죠. 진짜로. 이 고급스러운 이 보라색. 그래서 당시 실제 유물 보면은 이것도 단순히 비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금색에다가 뭐에다가 이런 거를 새기는데 성공을 한 거고, 뭐 이런 비단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딱 봐도 이게 만들기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게 기술장벽이랑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세를 낼 때 이 비단을 내는 것도 먹혔다 라고 하는 대목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짭이 있긴 하겠죠, 사실.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 상품은 어떤 상품이든 다 짭이 있겠죠. 그쵸? 여기서 혹시 역사 스포터님, 저 이거 진짜 엄청 궁금했거든요. 진짜 궁금했는데 그 비단 산업의 성공 요인이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뽕나무가 자라고 누에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 유스티니아누스 때 해가지고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미스테리하거든요, 좀. 막말로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콘스탄티노플이랑 그런 데만 성공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 이탈리아노님 맞아요. 우리 그 조선도 이제 비단을 내긴 했죠, 그 세금으로. 자,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러한 비단 산업의 개척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게 1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성공한 거거든요. 가서가 추측을 말해보자면 잘 모르겠다. 뇌피셜로 몇 가지를 그냥 말해보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누에랑 뽕나무를 유스티니아누스 때 이거를 밀수를 해요.
프로코피우스 기록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누에랑 뽕나무 묘목을 밀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게 제 뇌피셜인데 제가 뭐 비단을 뭐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뽕나무 있잖아요. 뽕나무를 키우는 게 결국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잘 자라는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기후든 아니면 토양이든. 아니면 생육 방법? 생육법이 맞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식물을 좋아해요. 지금 제 뒤에도 식물도 엄청 많거든요. 저기 뭐 라벤더도 있고 뭐 많아요. 제가 원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가 분재도 키워보고 나무도 많이 키워봤는데 고무나무도 쪼매랗게 키우려고 해도 안 돼요, 잘. 근데 뽕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거 알아보면은 이런저런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때 비단 산업을 실시했다고 해도 사실은 시리아에서도 뽕나무랑 누에로 실크를 제조하긴 했다. 하지만 그렇게 품질이 좋지 못해가지고 경쟁력은 없었다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뽕나무는 어디 심어도 잘 자라요? 누에를 키우는 게 핵심일까요? 근데 여기 이런 데나 다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조건이 좀 유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도 이쪽에 심으면 엄청 고품질의 그런 게 생산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뽕나무는 어디 심어도 잘 자라는군요. 누에를 키우는 게 개빡세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뽕나무 묘목을 키울 수 있는 지역 누에 있잖아요. 누에가 결국 잘 자라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제국 전체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후 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맞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세 곳이 대표적이었다고 합니다. 레바논, 테살로니카, 네 곳이구나. 레바논, 테살로니카, 펠로폰네소스 반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이쪽이에요. 정확히 여기랑 레바논 여기. 근데 여기는 결국에 빨리 뺏기죠. 아랍 세계. 그래서 이쪽은 진짜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진짜 병적으로 집착적으로 계속 막은 거예요. 여기만큼은 절대로 못 잃어버린다고 하고 여기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제국이 끝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누에 치는 거 자체가 상당히 빡세서 며느리 잡는다고 했죠. 그렇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기 지역이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역사 서포터님, 육아 잘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런데 잘 자랐다. 근데 주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안목이 뭔가 좀 미스테리했어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뭐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예상이 됩니까? 이게 개뜬금없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말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투자하고 육성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약한 뇌피셜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저의 약한 뇌피셜이에요. 제 약한 뇌피셜이요. 아무튼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여기 수도사들이 중국에서 밀수해왔다고 했잖아요. 아마 충성스러운 비잔티움 제국 수도사들이 중국에서 좋은 거 수입해왔다고 하니까 유스티니아누스가 아마 가능성을 직감하고 말 그대로 이병철이 반도체 투자하는 느낌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이거요. 확신은 없었지만 실제로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가 생각하면 할수록 좀 뭔가 미스테리해요, 사람이. 그리고 이때 로마 법대를 만들 때 이 법적 기반도 마련해줘요. 심지어 어떤 기준을 마련하냐, 진품 비단을 식별하는 기준에 대한 조항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유스티니아누스가 거의 박정희 스타일로 법 제도 같은 것도 싹 밀어버리면서 비단 사업에 그냥 길을 탁 틀어준 겁니다. 화끈하게.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비단 사업을 독점하는 것도 염두한 법률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 비단 산업이 성공하게 되면은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독점화에 대한 법률 정비도 다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유스티니아누스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완비를 해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이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거 다 유출되는데 이거 딱히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스티니아누스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국책 사업이고 나라를 먹여 살릴 상품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박정희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내 일생 조국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딱 이걸 만들었어요. 뭔가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 없었으면 비잔티움 제국은 정말로 진짜로 이라클리오스 때 그냥 쭉 밀려가지고 진짜 망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없었으면 못 막아요. 그거. 이때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실크 관련한 논문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오히려 국가가 제대로 통제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해요. 아,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생각해보니까 유럽 쪽은 추운 곳은 습하고 더운 곳은 건조하니까 누에 생육 조건 맞는 곳은 비잔틴 근방이긴 함. 누에가 장벽이었던 듯? 아, 고온다습 해야 되는군요. 아, 맞아. 여기 마케도니아랑 그 테살로니카 주변이 고온다습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 묘사를 여기저기서 봤거든요. 아, 맞네. 그럼 여기밖에 없긴 하네. 그러면 고온다습 해야 되는구나. 그럼 비잔티움 제국의 생육 요건이 맞는 거를 수도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중국에서 그걸 수입을 해왔는데, 밀수를 해왔는데, 유스티니아누스가 그거를 딱 간파를 하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준 거군요. 이탈리아노님, 공밀리하고 돈은 고위층이 챙기고 망하면 도망갈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상업 통제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걸로 해요. 중요한 걸로 꼽혀요. 그러니까 강력한 공상업 규제랑 길드 체계가 제국 재정의 중요한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 비잔틴적 행정 때문에 인두세랑 토지세 같은 게 그렇게 잘 거치진 않아요. 비효율적이고. 대신에 비단 산업은 바로 돈을 땡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점한 게 꽤 신의 한 수였고 국영화가 엄청 빡세요. 진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국영 사업으로 국유화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서도 엄청 다양해요. 원료 공급 담당, 판매 담당, 생산 담당, 관세 징수 담당이 다 별도로 있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비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레이버 아리스토크라시였어요. 그냥 장인들이 그냥 귀족이요. 바로. 맞아요. 그냥 반도체가 국영산업이었다라고 하면 딱 그냥 이해가 돼요. 딱 이거예요 진짜. 유스티니아누스는 거의 반도체를 국영사업으로 밀어서 딱 투자를 한 딱 이병철이랑 박정희 느낌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법적 제도 장치도 다 마련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법적으로도 다 보호해주고 이걸로 나라가 더 오래 버티고. 이걸 인용을 해왔어요. 여기서 인용한 건데 비잔틴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단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비잔틴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단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코메스코 메로시움이라는 한 명의 관리, 즉 국경 마을에 근무하는 하급 세관원뿐이었다. 이 사람만 합법적으로 비잔틴 내에서 비단을 구입할 수 있었대요. 그는 실크 무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가격을 정하거나 스스로 또는 콘스탄티노플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폐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당연히 황제가 임명하거든요. 황제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기차 제조업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국가 통제적 경제 계획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던 건데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이랑 국내 기술 유출 통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던데 비잔티움 제국이 오래 번영할 수 있었던 요인이 오히려 비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강력한 국가 통제적 경제 계획이었다고까지 평가를 해요. 맞아요. 진미치 아니고 진미세님. 아예 그냥 경쟁자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비잔티움 제국이 일궈놓은 경제 패권이 그거예요. 얘한테서 안 사면은 중국한테 가서 사야 돼. 그럼 뭐가 되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인구를 먹여 살릴 그 곡물이 필요하다? 시칠리아에서 곡물을 사와. 그럼 얘는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 오고 돈 주면은 그럼 시칠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결국 어디로 유출돼요? 비잔티움 제국의 비단 공장으로 결국 또 유출이 돼요. 그러면은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 쓴 돈이 없어요. 얘들은 곡물 얻고 돈은 돌려받아. 그냥 비단만 판 거야 그냥. 이거를 유럽 세계 전체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용병 단체에 그냥 돈을 주든 다른 나라에 돈을 주든 식량을 사오는데 돈을 주든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돼요. 다 돈 줘도 돼. 왜?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비잔티움에 있는 비단을 사기 위해서 비잔티움한테서 뺏어온 돈 다시 한번 비잔티움 제국한테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있는 돈이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다 흘러드는 이런 아주 묘한 패권 구도가 되는 겁니다. 문어자림이 함부로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국영 기업이나 그 특허를 받은 길드한테서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진미치 아니고 진미세님. 돌고 돌아 미국 금융에 흡수되는 거랑 완전히 똑같고, 시나트라 웨이브님, 아나톨리아 반도 모두 잃었을 때도 제국구실했던 것도 설명이 돼요. 맞아요. 진짜 바다 건너 서쪽에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여기는 병적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왜냐? 여기 잃어버리면 진짜 제국의 명줄이 끊기거든. 차라리 여기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여길 지키는 게 나은 겁니다. 여기 비단 공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지극히 강력한 국가 통제적 경제 계획으로
보호하고 그 주도해서 발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잘 된 거다. 그리고 이게 기술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이 언제 약해지냐?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져서 이탈리아 상인 간첩들의 기술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자 곧장 경제력 붕괴, 나아가 망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졸라 멋있는 말 해요.